비용을 받지 못했다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 증명이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김예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2강에서는 실제 계약서를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현실에서는 어떤 조문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계약서들을 받으셨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간 순으로 저희가 천천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를 해주고 비용을 받지 못했다거나 하자담보 책임 같은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까지 저희 2강에서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용역 도급 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한 부 가지고 왔습니다. 1강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계약서의 제목이 너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계약과 도급계약은 다른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계약서는 이름이 용역도급계약일까요? 사실 이 계약서는 저희 자문사 대표님께서 상대방에게 받아오신 계약서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계약서를 주신 분도 이걸 용역계약서로 할까? 도급계약서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 모르겠다 하고 용역도급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주신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계약서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이름 자체가 모호한 계약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프리랜서 계약서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용역도급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의 이름이 용역도급계약서라고 나와버리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계약이 과연 용역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약서를 받으셨을 때 계약서의 이름이 용역도급계약서다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다 했을 때 좀 더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를 할 것인가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그 카테고리에 확실하게 맞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용역인지 도급인지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인지는 이제는 충분히 구별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계약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천천히 보자면 1조부터 21조까지로 이루어진 계약서입니다. 약 6장 정도 되는 계약서인데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받아보시는 계약서들은 사실 2장짜리도 있을 수 있고 6장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장, 40장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2장짜리 계약서 굉장히 간단하고 컴팩트하고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간이계약서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는 간이계약서 같은 경우도 괜찮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계약을 하실 때에도 실제로 맨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에는 계약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하게 좀 짚어줄 수 있는 정도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분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약서는 상대방에서 보내오셨을 때는 4페이지짜리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같이 보시겠지만 변호사인 제가 저의 의견과 그리고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을 한 조항들, 추가를 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다 꼼꼼하게 넣고 놨더니 계약서의 분량이 6장, 7장이 되어버린 거죠. 제 생각에는 용역계약서든 도급계약서든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든 어느 정도 분량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을 한 부분들이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또 누구의 권리 의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건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조항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1조부터 21조까지를 전부 꼼꼼하게 훑어볼 수는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계약서를 처음에 받아보셨을 때 또는 어딘가에서 계약서 샘플을 보셨을 때 어떤 조항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조항들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계약에서 계약서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계약서에서 제1조를 보시면 계약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계약서는 이미지 일러스트 작업을 도급을 한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보시면 갑의 의뢰로 을이 진행하는 땡땡 프로젝트의 키 아트 이미지 일러스트 작업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이 계약의 목적이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서를 보셔도 아마 이 계약의 목적 또는 2조에 있는 대상 업무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계약의 목적은 사실은 크게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대상 업무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계약의 목적에서 분명히 키 아트 이미지 일러스트라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 또는 대상을 설명을 한 바는 있지만 실제로 특정 비용을 주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은 이 2조에 있는 대상 업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이 계약서가 처음 왔을 때는 제2조에 있는 1호 갑이 의뢰하는 내용의 일러스트 작업까지만 적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들이 수정과 추가를 거쳐서 2호, 3호, 4호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2호에 보시면 러프 스케치 단계, 중간 진행 단계, 완성 단계, 최종 검수의 각 단계에서 2회 수정 지시 및 이에 대한 수정. 3호에 보시면 기타 일러스트 완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이행. 4호에는 이외에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이행이라고 제가 적시를 해놓았는데요. 3호에 들어가는 이런 합리적인 범위 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쟁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서에서 대상 업무에 대해서 모든 걸 디테일하게 적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2호입니다. 제2조 2호에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단계에서 몇 회의 수정을 걸쳐서 내가 이 일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이런 조항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1호만 보시면 갑이 의뢰하는 내용의 일러스트 작업, 갑이 의뢰하면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약을 진행을 하시다가 서로 대상 업무 범위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수급인인 프리랜서 당사자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내가 여기까지는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이 대상 업무에 포함을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급,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용역 도급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는 뭘까요?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계약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감이 오실 거예요. 도급인의 역할과 의무, 수급인의 역할과 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이 계약서는 도급 계약서라고 보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결국 실제로 이 계약은 마지막에 도급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3조와 4조를 보시면 도급인의 역할과 의무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도급인의 역할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수급인의 역할과 의무,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항들을 실제로 다 지키실 수 있으신지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조의 2호를 보시면요. 을은 대상 업무에 관련된 제반 인력을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관리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분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추가 인력을 쓰거나 또는 수급인이 다시 도급을 줄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비용을 누가 지불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분쟁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서에서 제반 인력을 을의 비용, 즉 수급인 너가 필요한 장비나 아니면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너의 비용으로 책임으로
관리 유지를 해야 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조항을 보셨을 때 내가 과연 이 조항을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프로젝트 금액이나 비용도 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상 업무의 범위, 그리고 수급인의 역할과 의무, 이 부분이 1페이지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5조를 보시면 대상 업무의 개요라고 해서요. 저희한테 처음에 이 계약서가 왔을 때는 상기 이항과 같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본란에는 작업 지시한 내용 중 필수적인 내용들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대상 업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적시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디자인 지시서나 작업 지시서 같은 것들을 계약서에 첨부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명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가 마치면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일시불로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수급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착수를 하고 나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나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할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프리랜서 분들께서 제가 이걸 할부로 해서 나눠서 받고 싶은데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타당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처음에 착수하시고 비용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받으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추천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용에서 제가 통상적으로 이제 착수금 100만 원,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통으로 이제 후불 일시불로 의견이 왔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미수금 분쟁에 휘말리셨을 때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서는 1호, 2호, 3호가 다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천천히 보자면 만약에 명시된 금액 이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증액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적어는 놨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금액을 중간에 증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을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이 충분한가를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나중에 비용, 아무리 계약서에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비용을 늘리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그러니까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연체하고 있는 경우, 이건 당연히 상법상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현재 상법상 지연이자는 연 6%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급인 입장에서는 수급인의 비용을 마냥 늘려줄 수 없잖아요.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액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한도를 또 정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 한도를 제한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리는 일을 변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 업무의 기간,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프로젝트를 언제 마무리할 것인가, 언제 끝낼 것인가. 이거는 일을 하는 수급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상 업무 기간이 개발 완료 예정일 이전에 완료되거나 아니면 이후에 완료되었을 때, 이전에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완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계약의 목적, 그 다음 계약의 대상,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까지 아주 간략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이하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약서에서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조항들인데 사실은 수급인이나 도급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계약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할 것은 제10조와 11조입니다. 10조에 보시면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이라는 조항인데요. 저는 사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항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완성된 제품의 소유권과 그리고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누구에게 귀속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책을 쓰시거나 영상을 편집해서 만드시거나 이런 경우에 그 편집본이나 아니면 저작을 한 그런 도서 또는 편집을 한 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인정을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적시가 되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포트폴리오를 쓰는 것 자체도 도급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도급인의 승인하에 사용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약서를 받아보시고 만약에 나는 도급인에게 이걸 소유권을 넘기고 싶지 않다 하시면 그 도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등의 지식재산권을 누구에게 귀속하게 할 건지, 그리고 사용 권한을 만약에 내가 소유권을 가진다면, 즉 수급인인 내가 소유권을 가진다면 그것에 대한 사용은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지 또는 비용은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셔야 합니다.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좀 더 계약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작하신 물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계약의 형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 계약이 어떨 때 해제가 되고 해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개발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일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에서 가끔씩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급인이 도급인의 관리 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조부터 21조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계약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1강에서 배웠던 계약을 이루는 요소들, 그 요소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의무,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유심히 그리고 자세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실제 계약서를 가지고 도급 계약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보았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도급 계약서를 보셨을 때 좀 더 이해도가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도급 계약서든 용역 계약서든 계약서도 잘 쓰고 그리고 또 꼼꼼하게 일도 잘 하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또는 상대방이 이런저런 자잘한 그런 하자를 원인으로 또는 핑계로 돈을 안 줘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내용 증명이라는 게 효과가 그렇게 큰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내용 증명이 아주 그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내용 증명에는 비공식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은 제가 공식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아직은 내가 어떤 공식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내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또는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나는 공식적인 액션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최후의 통첩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 내용 증명을 제가 비공식이라고 분류를 하냐면요. 사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저희가 이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채권 회수 방법 또는 우리의 채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용 증명은 어디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지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의외로 내용 증명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내용으로 언제 이것을 송달을 시켰다. 내가 내 채권을 이행을 하라고 통지를 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 증명은 아무런 힘이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소송이나 또는 지급명령으로 나아가시려고 하실 경우에 이 내용 증명을 보냈던 것이 실제로 나의 채권 존재 그리고 계약이 존재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좋은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저는 채권을 회수를 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실 때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체국으로 가시면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내용 증명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상대방 수취인의 주소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송달이 되어야 이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세부를 인쇄를 하셔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뭔가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 또는 더 분쟁이 커졌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지급명령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지급명령 먼저 하고 민사소송을 나중에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좀 적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해야 할 정도로까지 분쟁이 번졌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지 법률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하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은 둘 다 법원에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모두 공식적인 어떤 대응의 시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정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서 나홀로 소송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이 뜹니다. 이 나홀로 소송 사이트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액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소송들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소장을 받았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소장 내용에 맞게 그 샘플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밑부분에 보시면 대여금,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또는 약정금, 도급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약정금. 너가 나에게 이만큼 주기로 계약했는데 약정했는데 이거 안 줬잖아 라는 내용이 되겠죠. 약정금 청구를 할 때 어떻게 소장을 쓰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고 좋은 샘플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강의 내용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도급 계약을 하시거나 용역 계약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하실 때 이것이 어떤 계약서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계약을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또는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꼭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잘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쟁은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겪지 않으시면 가장 좋지만 또 만약 겪게 된다 하시더라도 오늘 강의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좋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